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법제론이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사회복지법 법원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연원이라고 해서 법의 현재 형식을 말합니다. 이 법의 존재 형식은 법원에는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문법주의를 가미한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성문법의 최상위의 법률은 당연히 헌법인 것이고 그 밑에 법률 그리고 명령,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총리령, 부령인 바로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시행하는 바로 지방자치법규, 조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문법으로서는 당연히 관습법, 또 판례법, 조리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복지법, 사회복지법 근거가 되는 헌법 규정은 선언적일 뿐 규범적 효력은 없다. 아니죠. 선언적일 뿐 아니라 여기 규범적 효력도 있습니다. 규범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을 받고 누구나 다 똑같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약속을 규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규범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령은 의무법규이다? 아니죠. 강행법규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의 사회복지법전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유연위법인 사회복지 법령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유연위법인 사회복지법령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유연위법은 취소되지는 않는 거고 취소하자가 없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돼 무효이기는 하지만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기관의 내부 문서 정리를 위한 지침은 법규명령에 해당된다. 자, 이런 지침과 같은 경우는 법규명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답은 여기에서 보면은 답은 3번 사회복지 단일 사회복지법에는 법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개의 개별 법률로만 존재를 한다.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치법규로서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조례와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 규칙이 있습니다. 대의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에 해당된다. 법 체계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규칙은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분명히 거기도 삼권 분립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권한이 분립이 되고 더욱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 권한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권한을 침해하는 거죠. 이것은 위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주민은 복지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원칙상 상위 법령의 유임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에 관한 수익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자, 여기서 2번 같은 것은 좀 법학개론하고도 좀 더 깊이 들어간 영역이어서 우리가 좀 살을 찌어보자는 영역에서 첨부 자료를 좀 넉넉히 넣습니다. 첨부 자료 넉넉히 넣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어요.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 보면 국제노동기구를 통해서 채택된 거, 이건 단답이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제노동기구 그러면 사회보장에 관한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 1952년 국제노동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에 대한 최저 기준에 적으면서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한 3대 사회보장의 원칙으로 존재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은 대상의 보편성의 원칙, 비용 부담의 형평성의 원칙, 급여의 적정성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대상의 보편성, 비용 부담의 형평성, 급여의 적정성. 어떤 게 급여의 적정성이냐 할 때에 균일 급여의 원칙, 비례 급여의 원칙, 부양가족 수준의 원칙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세부 원칙으로 하는 것이 국제노동기구고 어쨌든 사회보장의 최저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국제노동기구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4번에 보시면 사회보장 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기본법 그러면 적어도 3문제도 기본 5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 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된다. 자, 이것은 최저 생계비와 이것은 틀린 거지요. 이건 틀린 것입니다. 이제는 법률이 바뀌어서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 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됩니다. 이제 개정됐기 때문에 좀 기존으로 나와 있지만은 기존의 법령으로는 맞지요. 옛날에 최저 생계비와 최저 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제는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시험 볼 적에는 최저 보장 수준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최저 보장 수준.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기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도 틀린 거지요. 3번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있지만 법률 개정으로 해서 2번도 역시 맞습니다. 2번도 맞습니다. 자, 2번도 역시 틀린 거지요. 그다음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학어로서는 의뢰라고 합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거쳐야 된다. 다 좋습니다. 답은 여기든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사 나와 있지요.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아니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아니면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뭐 이렇게 하든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 때문에 이건 틀린 거지요.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과 2급의 2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우리가 봐야 될 시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1급과 2급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급과 2급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종래에는 1, 2, 3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 의무 채용시설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에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여가복지시설 중에 노인 여가복지실 중에 여기 보면 노인교실이나 경로당, 또 그런가 하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점자 도서관이나 음성출판시설 등, 또 그런가 하면 정신건강증진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재활시설, 또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나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이런 데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이집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의 예외시설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지요.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은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완벽하지 않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인권교육이 포함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넘어서 가서 보시면 6번 문제 종합문제를 다뤄놨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은 시군구 복지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다? 아니죠. 본인의 신청, 이해관계인의 특징이죠. 그래서 필요로 하는 보호 대상자와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바로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복지 담당 공무원도 역시 직권으로 동의를 전제로 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두는데 임기는 이사 3년, 감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만약에 결혼이 있을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감사는 2년을 임기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틀린 거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대표는 해당 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자, 여기는 짧게 설명하지 않는데 어떤 그 사회복지시설에는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에 있는 이런 운영위원회 그 위촉장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시설의장, 또 그러면 거주자 대표, 시설 거주자 보좌 대표, 그리고 시설 종사자 대표. 그러면 시설 직원들 다 들어가죠. 시설장, 시설 종사자 대표, 시설 거주자 보호자 대표, 시설 거주자 대표. 다 이거 다 들어갔지요. 그리고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후원자 대표나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대표나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보호자 대표 운영위원 될 수 있습니다. 틀린 거지요.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수립 과정에는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도 틀린 거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령으로서는 대표적으로 노인 주거복지시설 중에 양로시설과 노인 복지주택, 또 노인 의료복지시설 중에 노인 요양시설은 300명을 초과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시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유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위탁 계약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시설의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의장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정기적이든 수시적이든 시설의장이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설 운영자는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해요. 왜냐하면 설치도 신고하지만 폐지도 역시 신고해야 됩니다. 시설의장은 후원 금품 대장을 시설에 갖춰두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화재 이후에 안전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위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좋습니다. 옳지 않은 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8번 문제를 보시면 지역사회 보장교육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보장교육은 이제는 근거법령이 사회보장급여법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지역사회 보장계획에는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통계자료 수집 및 관리 방안도 포함된다. 수요에 관한 사항, 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전달 체계에 관한 사항,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사항, 또 그런가 하면은 재원 규모 및 조달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 자료 수집 및 관리 사항,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등 한 8개 정도를 이렇게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통계 자료의 수집 관리 방안 포함됩니다. 특별자치시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좋습니다. 시도지사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 권고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시도지사는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시도지사로부터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것을 국무총리에 보고해야 된다. 자꾸 제가 말씀드리죠. 이건 국무총리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사회보장위원회 보고입니다. 제출은 아닙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5번도 문제가 되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역시 줄쳐놓으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9번은 우리가 분할연금의 조건이니까 쭉 해서 분할연금 조건이 있죠. 그래서 분할연금 조건 잘 보시고. 다음에 10번 단답 나와 있죠.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법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보장협정의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로 이 이유는 사회보장협정도 두 나라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 법규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 국민연금법과 대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보장협정을 따르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고.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의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법에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사회보장수급권은 정지되거나 제한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정지되는 사항이 나와 있죠. 국외 여행 중일 때, 국적을 잃어버릴 때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외로 이주했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국적이 이탈되거나 상실되었다든지 하면 자격 상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적 상실, 또 그러면 사망한 날, 다음 날, 피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자격 상실의 사유도 있고 자격 정지의 사유도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자격 정지의 사유를 보면은 4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암기하고 나머지는 상실 사유입니다. 나머지는 상실 사유. 국외 여행 중, 국외 업무 중, 해외 여행을 하고 있다거나 해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럴 수 있죠. 파견근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국외 여행 중, 국외 업무 중. 또 그런가 하면 병역 의무 수행 중. 맞아요. 그냥 국방 의무라고 하죠. 국방 의무 수행 중. 또 그런가 하면 시설 수용 중, 교도소에 있다든지 시설 수용. 그래서 국외 여행, 국외 업무, 국방 의무 수행, 그리고 수용 시설 수용. 4가지는 건강보험법상 수급권의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지 사유 4가지를 외우고 나머지는 제한 사유로, 아니 상실 사유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구직급여,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 그 출석하여 줄쳐놓으시고, 스티그마를 우리나라는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죠.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동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 조건 좋습니다.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자는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있다. 아니죠.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으면 해고가 되었던 아니면 사주의 권고로 이직을 했던 어떤 중대한 귀책 사유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과정으로 그만뒀든 간에 여기는 구직급여의 수급자 자격이 없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법률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어 선고를 받고 그 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것도 귀책 사유에 같이 포함해서 설명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게 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따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산재보험이 나와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63년 최초의 사회보험법으로 제정되고 64년부터 시행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망한 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요. 옳은 것을 찾고 있군요. 다음에 장애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수행한다? 아니죠. 여기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급여의 결정과 이것은 여기는 산재원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 진폐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로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이 있다. 산재보험급여는 8개의 급여가 있는데 진폐에 따른 급여에도 이것도 사실 따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빠지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휴업급여는 없습니다. 휴업급여가 들어가 있군요. 또 장애급여라고 했는데 장애급여에는 장애보상연금이 있고 장애보상 일시금이 있는데 여기 장애급여도 빠져 있습니다. 휴업급여나 장애급여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휴업급여나 장애급여 빼고 요양급여, 간병급여, 또 그런가 하면은 장의비, 또 직업재활급여는 본래대로 하되 그에 비해서 장애 대신 진폐보상연금, 또 유족급여 대신 진폐유족연금만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업급여나 장애급여는 포함되지 않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이거 틀린 거죠. 옳은 것을 찾고 있군요. 휴업급여는 휴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아닙니다. 3일 이내는 안 되고 4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자격 상실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4번은 간략하면서도 함정이 있어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부양 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이 부양 의무자의 조항이 우리가 시험 볼 때 또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일촌의 직계혈족, 즉 자식이나 부모지요. 일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아직까지는 법률 규정을 하되 단서조항으로 그 일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직계혈족도 아마 지금 합의가 거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 보면 일촌, 아들, 딸, 며느리, 손자는 이촌이지요. 손자는 이촌, 어머니 일촌, 일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15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16번에 보시면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초연금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65세 이상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설명을 하되 대상자 선정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 지급의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 금액은 누가 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한다?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그것과 기초연금에 따른 비용은 40에서 90%는 국가가, 나머지는 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군요. 연금급여액은 수급자의 기준연금에 따라 달리 산정하며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에 따라 달리 산정하며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상한선은 기준연금액입니다. 국외 이주 시, 또 국적 이탈 시, 사망 시 수급권 상실됩니다. 연금수급 희망자의 연금 지급 신청은 그 친족이 대신할 수 있다. 좋습니다. 여기 틀린 건 답은 2번이죠. 워낙 적나라하게 틀렸군요. 다음에
거기 17번에 보시면 의료급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우리가 이론 시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그렇죠? 우리가 의료급여는 어디서 나와요?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7가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세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그게 의료급여.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은 별 법률로 정한다 해서 의료급여법이 1977년에 의료보호법으로 제정되었다가 2001년에 의료급여법으로 이름이 바뀐 거지요. 그래서 거기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1번도 완벽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갖춘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놔둬보시고,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 이 지금 수급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건 틀린 거지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지소는 1차 의료급여기관이다. 1차 의료급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호법상 요양기관과 같이 맥락을 하고 있는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한 약국이나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또는 지역보건법이나 뭐 등등등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는 그냥 요양기관이자 1차 의료급여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급여기관 중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로 또 나누어서 하는데, 의료기관 중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급여기관이라고 하고, 그에 비해서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2차 의료급여기관이라고, 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2차 의료급여기관은 3차 의료급여기관이라고 이렇게 분류합니다. 여기에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등은 1차 의료기관에 속합니다.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죠. 아니 됩니다. 다 의료급여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기 전에,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먼저 본인 부담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규정입니다. 18번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회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중복지원이지 않습니까? 이건 도덕이 아니에요.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 정보 제공,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제공하기 위한 담당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5번은 어떤지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틀린 것은 중복급여라는 점에서 3번이 확실히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은 여러분들이 첨부 자료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기로 하고, 다 배웠던 것 한꺼번에 모아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20번에 보시면 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허가가 나오면 틀린 것이 되겠어요. 국가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둔다. 국가가 한다면 이것은 지역이 아니라 국가는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주고 시도는 광역 이렇게 또는 시도나 시장군수, 시도나 또 시군구는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두는 거죠. 이건 뜬금없이 지역. 아마 이 문제는 뭐 어렵다기보다는 3교시 3역이란 완전히 어려워기보다는 3교시 시험 볼 적에 착시를 요구하는 좀 비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럴 걸 조심하셔야 되지요. 아동복지시설장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좋습니다. 매년 자립지원계획을 그럼 틀린 말은 아니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 가만히 보시면 아동보호시설의장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로 함정이 있다고 언제나 설명을 했었지요. 우리가 보면 아동이니까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18세라고 하지만 여기 나오는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 수립은 18세 미만이 아니라 15세 이상의, 왜냐하면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동이니까 18세에 가까우면 좋겠지만 18세 넘으면 관련이 없지요. 여기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그러면 상한선 매죠. 15세 이상, 18세 미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8세 미만이라고 해서 무책임하게 하지 않고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액센트를 두었던 거죠. 꼭 중요 표시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죠. 아동 단기보호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는 아동 일시보호시설은 있으나 아동 단기보호시설은 없습니다. 또 아동 상담소는 있으나 아동복지관은 없습니다. 자립지원센터는 있으나 아동 직업훈련시설은 없습니다. 아동 단기보호시설 없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도 최소한 자에게 취업 준비기간 등을 보호함으로써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아동 단기보호시설은 없고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 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자립지원센터를 말합니다. 5번은 자립지원센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21번은 암기해 주시고 아동 21번에 보시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상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간이 아닌 것은 좀 심화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재활시설 3개 있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여기까지 나올까 좀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물어봤습니다. 특수교육기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뭐 장애인 거주시설. 어쨌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이나 의료재활시설이나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모두 이용시설인데 장애인 거주시설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을 가진 생활시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좀 더 21번은 심화된 문제로 해서 좀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감히 차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기에 나오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22번에 보시면 요양보호사 직무와 자격증 교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입니다. 다음에 23번에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란 우리는 1991년에 제정 시행된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를 가진 부모로서 한부모의 지위를 가졌으나 그 자신의 나이도 청소년인 경우를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는데 9살 이상 24세 이하의 모나 부를 말하고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취약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뭐 22세 정도를 봐주시면 되겠죠. 24번에 보시면 다음 중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신건강증진법 규정에 의해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를 보면은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는 3년에 1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3년에 1회를 말합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는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 및 자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그 평가 내용에는 이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가 몇 명이냐, 또 그러면 자격은 보유하고 있느냐 다 따져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평가로서 정신보건시설 평가에 가름할 수 있다. 좋습니다. 정신보건에서 가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시설 평가에 관한 업무는 관계기관, 관계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어쨌든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는 3년에 1회, 3년마다 평가 주기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3년마다 실시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년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답은 1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5번에 보면은 다문화가족 지원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 다문화가족 지원법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언급을 했었는데 어쨌든 다루는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령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이 법의 지원 대상 됩니다. 그렇습니다.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규정 이건 마련된 지가 언제입니까? 더불어 소위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은 우리가 올림픽을 할 때부터 이미 활성화되어서 이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규정 두고 있다. 의료,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규정도 두고 있다. 다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론으로 배웠을 때와 막상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편제를 했습니다만 문제로 볼 때는 좀 생각이 좀 다르지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부터 다 알려고 또 처음부터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꾸 욕심내거나 착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또 봐야 될 과목도 8과목이고 또 실생활이나 직장생활도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달달달 암기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암기했다고 해도 우리가 시험 보는 날까지는 잃어버리는 망각의 빈도도 많잖아요. 효독수를 통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한 개씩만 더 가져가다. 8과목 다 합쳐서 한 개씩만 더 가져간다고 해도 벌써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해도 며칠 남았습니까? 그 개수만 해도 벌써 우리가 총 나오는 문항수 200문항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절반을 잊어버린다 해도 100문항이 넘잖아요. 그 중에 또 절반을 더 잊어버린다 해도 50문항을 더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모의고사 봐도 커트라인 선에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냥 만점, 수석 이런 식으로 공부하듯이 이렇게 해서 공부를 재미없게 하지 마시고 아는 건데 어제보다는 그때 몰라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은 알았네 이렇게 이런 재미를 느끼면서 하도록 하루에 너무 긴 시간을 하도록 한다거나 그렇게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그래서 이론은 짧게 그리고 문제는 시험 보듯이 이렇게 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론만 열심히 오고 그날 문제를 안 풀어보니까 다음날 공부한 것이 절반이나 날아간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나만 멍청한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마음 좀 편하게 하시고 저 믿어주시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재밌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독수입니다. 효독수. 빠르게 그리고 몇 번을 읽느냐에 따라서 합격은 결정됩니다. 자, 믿고 가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